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는 단연 1위잖아요, 쿠팡이. 네, 압도적이죠. 예, 쿠팡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들하고도 락인 기능이 네. 생기는 이게 핵심이에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동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근데 쿠팡이 처음부터 야 니네 물품을 사면 우리 창고로 보내라는 기능입니다. 쿠팡도 결국 서치 엔진 기능으로서 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쿠팡의 경쟁자나 피어 그룹은 구글이지. 오늘은 IBK 투자증권 남성현 연구원님을 모시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현 주소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IBK 투자증권에서 유통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남성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국내 이커머스 시장 하면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초고속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엔데믹을 딱 넘어서면서 가치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층이 많아졌다. 그래서 오프라인 마켓으로 아무래도 좀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성장세가 둔화됐나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뭐 전체 소매 시장에서의 온라인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간 건 맞고요. 다만 그게 이제 엔데믹 이후에 뭐 가치 소비에 따라서 오프라인 쪽으로 방문했다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정부의 방역 조치라든지 저희가 어쨌든 외부 활동 자체가 자제되다 보니까 모든 생필품 요소들을 구매할 수 있는 채널로서 상당히 빠르게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다라고 저도 장담은 못 하는데 지금까지의 추세로만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의 성장률 자체는 성장률에 대한 폭은 자체는 다르지만 전체 소매 시장에서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넘어가는 현상은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2, 3년을 끊어놓고 이 성장률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에서 이거 넘어간다는 판단보다는 어쨌든 간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좀 빠르게 늘어났고 그 빠르게 반영되다 보니까 또 오가닉한 그로스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다시 조금 둔화가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산업 데이터를 조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좀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성장률이 재차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특히 어느 부분에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마켓이 강세를 보이나요? 뭐 전체적인 상품군에서 강세를 많이 보였는데 2018년 이후에 보면 식품 부분의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식품이라고 하는 채널 자체가 워낙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한다는 게 조금 거리낌이 있었는데 가공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얘기하는 뭐 제가류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도 공급받을 수 있는 제품군 위주로 많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신선식품 위주로도 상당히 많은 구매 빈도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식품 부분의 성장률이 상당히 최근에 돋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소매유통 시장 내에서의 점유를 보면 온라인 티켓팅 부분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계신 뭐 기자님도 여행을 가실 때 지금 하나투어 매장 가가지고 안 그러죠. 예,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불과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제 대리점 형태에서 저희가 여행 서비스를 경험을 받았던 부분이 온라인 채널 쪽으로 많이 이동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형태가 많이 변해졌고요. 이 외에도 뭐 콘서트와 관련된 아니면 뮤지컬이라든지 티켓팅과 관련된 수요 자체도 온라인 구매 빈도수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뭐 90% 이상이 된다라고 봐도 조금 무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이런 네.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업계 자체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생존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이제 수천억 적자 쌓이고 이런 출혈 경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온라인 시장이 사실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강해요. 근데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생산자부터 판매자까지 이르는 모든 제품의 부가가치는 저희는 거의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뭐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배추 한 포기를 생산을 해서 판매되는 과정에서의 뭐 생산자 입장, 그 다음에 중간에 유통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소비자한테 받아들이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부가가치는 사실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온라인은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편리합니다. 왜냐? 내가 직접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물품을 수령할 수 있고 네. 편의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온라인의 가격은 비싸야 됩니다. 그러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수년 전부터 이런 방송에 나서 드리는 말씀이 소비자 편익 시장을 저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회사들이 이게 뭐 출혈 경쟁이다 이런 걸 떠나서 결국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문제 자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소비자들은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데 왜 가격이 이것보다 비싸? 또한 상대적으로 온라인 업체들이 소비자를 유인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그러니까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류비용 자체를 수용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현재 사업 구조화에서 사실은 온라인 시장이 어느 정도 뭐 목에 차서 경쟁 체제가 심해져서 적자가 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사업 구조 자체의 시작 자체가 온라인은 시장 규모가 낮았을 때도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출혈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거는 이제 추세가 온라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추세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죠. 오프라인 업체들은 온라인 쪽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계층 이동을 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더 커지는 시장 자체의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이제 계속 기업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회사가 있는 거고 또 어떤 회사들은 온라인 시장에 굳이 참여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구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국내 시장의 이제 상위 업체, 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업체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잠식당한다는 생각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뛰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른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굳이 기존에 있었던 영역에서만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냐. 근데 그게 기존에 있는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고 사실은 소비자한테 가격 정가도 되지 않는 시장에서 왜 저런 비즈니스 모델을 행하는지 이거는 조금 선택의 문제 따로 있는데 좀 돌이킬 수 없는 형태까지 오긴 했죠. 근데 일부 업체들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하는 그룹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아시는 현대백화점 그룹이라든지 온라인 쪽에 대한 H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공격적인 사업 전략을 짜지는 않고 있고요. CJ그룹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온라인 쪽에서는 그렇게 비수익 구조를 가져가면서까지 확장하려는 의지 자체는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했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뭐 지금의 이제 현재 저희가 성적표라고 보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사실 약간은 들긴 하죠. 네. 지난해 거의 유일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한 쿠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거의 뭐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는 단연 1위잖아요, 쿠팡이. 압도적 일이죠. 예. 근데 그동안에 8년 정도인가 네. 적자를 계속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작년에 딱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아, 이거 쿠팡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적자를 낸 게 아닌가, 그 계획이 한 건가? 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의도된 적자라는 표현이 조금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쿠팡이 사실은 적자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외부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 썼던 금액은 사실은 물류망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은 거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는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판촉 행사를 통해 가지고 거래 대금을,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에만 집중을 했다라면 쿠팡 같은 경우는 그거 부분을 일정 부분 대응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구조적으로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물류센터를 지었고 물류센터를 지음을 통해서 상품을 직접 매입을 통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일으켰고 그 이후에 지어놓은 물류센터를 통해서 소비자 만족도도 높이지만 결국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 시장에서의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흑자를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은 경쟁 업체들하고의 가장 큰 격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을 분석 안 하고 단순히 판촉 행사를 많이 했네 만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사실은 상당한 오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을 한 14년 정도 하고 있는데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들한테 가면 회사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쿠팡 때문에 유통산업이 망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쿠팡이 언젠가 저 적자로 인해서 판촉 행사를 못하는 날이면 우리 회사가 좋을 거야. 저는 그때도 각 업체들한테 얘기했던 게 정말 쿠팡이라는 회사를 정말 자세하게 뜯어보는 회사 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저처럼 회사 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이 회사의 의도 자체가 보이는데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고서를 꾸준히 썼습니다. 의도를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흑자가 났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 흑자의 원인 그 분석을 잘못하고 계신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쿠팡은 이런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결국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까지의 네. 적자를 감내한 거고 나머지 회사들은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한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금 회사들의 격차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물류 시스템을 어쨌든 구축하기까지 엄청난 초기 비용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도 많이 받았겠네요, 쿠팡은. 예, 뭐 제가 정확하게 이건 안 나지만 뭐 비전 펀드라든지 여러 군데서 투자를 계속 받았던 예. 거고요. 이 회사가 2019년까지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유형자산 투자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물류 설비 투자를 통해 가지고 투자하는 금액이 조 단위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쿠팡을 잘 보시면 2015년에 쿠팡이 딱 드러나면서부터 언론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게 로켓 배송맨이에요.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이제 쇼핑몰을 이용하는 쿠팡의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제 주부님들한테 물어보면 왜 이용해? 그러니까 로켓 배송맨이 너무 친절하다고. 친절하다. 예. 네. 근데 사실은 그 로켓 배송맨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제 대한통운이라든지 한진이라든지 이제 아웃소싱 물류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고정비를 그렇게 많이 때려 박으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뭐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개념보다는 결국은 이 쇼핑 커머스에서 이 전체 산업의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해야 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돈이 안 되는데 비용 투자만 드라마틱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막대한 적자 자체를 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셨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던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삼자도 알 수 있는 게 아마존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계속해서 회사는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유통회사들만 그 언급을 믿지 않았죠.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선 일단 재고를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제품을 사놓는 구조로 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게 2014년 이후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위메프하고 티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위메프 티몬은 물류센터를 짓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점이 뭐냐면 저희가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온라인을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픈마켓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재래시장의 그 전체 재래시장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재래시장 안에서 채소 파는 아줌마도 있고 네. 건어물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매출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매입 경쟁력이 커져서 사실은 매입 경쟁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제조사들한테 마진을 뺏어와서 본인이 가져가고 유통업자한테 공급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상품을 매입하지 않으면 그거에 따른 효과 자체가 누구한테 가냐면 그 안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갑니다. 근데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거기 커진다고 하더라도 뭐 플랫폼 사업자가 뭐 할인 판매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물류센터를 최초에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앞단에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 한마디로 바잉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지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비중 자체가 높다 보니까 경쟁사 대비해서는 판촉 행사를 크게 하지 않아도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의 기본 자체는 딱 정확하게 보면 그거예요. 뭐 대량 매입을 통해서 상품 마진을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스크 자체를 해지시켜주면서 네. 그거에 따른 이득을 먹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물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거고 물류 인프라를 투자를 했는데 물류 인프라를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서 누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용 창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음 단계까지 생각했던 거는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대한통운 불러가지고 배달시키지 말고 내가 사람을 뽑아가지고 배달시키면 어떨까라는 개념을 간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고정비 그러니까 물류비 자체가 그냥 고정비 형태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대한통운은 저희가 뭐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 건당 900원이네 얼마네. 네. 예, 그런 비용 자체가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로켓 배송맨이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이 뭐 크게 성장하기 전에 택배 아저씨들이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못 벌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로켓 배송맨한테 5천만 원 안정적 연봉 준다 그러니까 모든 택배 아저씨들이 쿠팡으로 갔다가 네. 온라인 시장이 커지니까 아 이거는 내가 계약직으로 대한통운 직원이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나가서 1억씩 버시는 막 이런 구조로 바뀐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노동 이제 과로 문제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런 그 로켓 배송 확대랑 이렇게 로켓 뭐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 구축하고. 근데 풀필먼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좀 많이 들고 뭐 이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말씀이었잖아요. 물류센터 안에서 풀필먼트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사실 온라인 시장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만약 기자님이 쇼핑몰을 처음에 하세요. 매출이 막 뭐 월 100만 원이요. 이때는 그냥 뭐 기자님 집이 뭐 몇백 평 아니면 거기에다가 이제 보관해놨다가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매출이 10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월. 그러면 어딘가에다가 그쵸. 창구를 물건 만들어야 쌓아야죠.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품 의뢰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포장도 해줘야 돼, 네. 처리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온라인 시장이 발달해서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정비, 그러니까 부동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수영복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지금은 너무 좋죠. 그쵸. 겨울에는 그 재고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네. 그러면 뭐 월세 내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쿠팡이 처음부터 야 니네 물품을 사면 우리 창고로 보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거 관리 우리가 해줄게. 대신에 쿠팡에서 물품이 거래가 딱 되는 순간에 너는 이걸 하나를 판매했을 때 요 판매에 따른 여러 가지 수수료를 계약 체결을 해서 계약 그 수수료만큼을 나한테 지급을 해줘. 라는 게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셀러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판매자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통 유통업자면 제품을 내가 판매하는 네. 소비자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네. 셀러들한테 물품을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규모 창고가 필요하죠.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들하고도 이렇게 그렇죠. 네. 락인 기능이 네. 생기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도하려면 어떻게 되면 엄청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또 필요한데 네.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너무 많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네. 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가 들어가냐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예. 그 물건. 그럼 인건비 자체가 이게 만약에 커버가 되려면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야 돼요. 이거를 국내 시장의 유통업체들이 감내할 수는 없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쿠팡 제가 뭐 예전에 브렉다운 세부적으로 해보면 2021년 기준까지인가 쿠팡의 인건비가 판관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 정도 돼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보통 롯데쇼핑이나 뭐 이마트 이런 데가 60%대거든요. 네. 예.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쿠팡 따라잡기 힘들까요? 다른 기업들. 네, 힘들죠. 예, 이거는 다독한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힘듭니다. 뭐 네이버나 쓱 거의 뭐 이렇게 세 개가 쿠팡 네이버 쓱이 3대장이었는데 거의 아, 쓰기 3대장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너무나 익숙한 기업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3대장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뭐 이게 인수를 해가지고 거래되면 붙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온라인 커머스의 기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저는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거의 국내는 쿠팡과 그 외 뭐 이렇게 설명. 뭐 정확하게는 쿠팡 네이버 싸움이 일단 되는데 쿠팡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요. 각각. 예, 그래서 이게 네이버가 이 장점을 가지고 쿠팡의 견제를 따돌리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쿠팡이 네이버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되는지 이거는 뭐 미래에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이버도 어쨌든 쿠팡에 국가했던 투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쿠팡 같은 투자. 예, 아까 물류라든지.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네이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풀필먼트라든지 이 서비스 형태의 사업 구조를 확대하면서 사실은 쇼핑 커머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익은 네. 네이버도 확보하기는 현재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쿠팡의 강점은 풀필먼트고 네이버의 강점은 뭔가요? 저는 마켓 서치 엔진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검색 엔진 기능 자체가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물품을 사실은 처음부터 검색해서 거기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받는 수수료 구조 자체는 네이버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서 썼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쿠팡도 결국 서치 엔진 기능으로서 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쿠팡의 경쟁자나 피어 그룹은 구글이지. 예, 이마트나 처음부터 뭐 다른 회사나 저는 비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쿠팡에서 검색하는 거 약간 상상하기 힘든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정보를 검색한다는 게 아니라 네. 상품을 들어가서 검색하는 기능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거는 많이 이게 하시네. 지금 시장에서 계속 오해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아, 계속 이게 쇼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회사에. 네, 그쵸. 너무 강렬해서. 물품을 사는 하나의 플랫폼.
그러니까 계속 동일선상에서 쓱닷컴 뭐 비교하시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조금 떨고시면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물류 배송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커머스가 이제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OTT나 외식 사업이나 임대업, 뭐 여행 중개 이런 것까지 다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쿠팡이 IPO를 할 때 김범석 의장님이신가요? 그 미국에서 IPO 관련 인터뷰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소매유통 시장이 530조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소매유통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 시장의 이제 최종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지만 도매소매라고 배우잖아요. 소매 시장이 전체가 530조라는 거예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600조 시장을 타깃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넘어서는 거네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 같이 숫자가 밝은 사람도 저분은 뭐지? 그렇죠. 나머지 그거 나머지 시장이 뭐지? 소매 시장에서 무형의 자산으로 판매되는 시장이 분류 안 되는 시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매 시장이라고 할 때 부동산 임대업을 소매 시장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물류 시장을 소매 시장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시장까지 전체적인 타겟,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OTT 시장까지 소매 시장으로 하지 않아요. 이 시장 자체까지 그 총괄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고, 제가 아까 마켓 서치 엔진이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서치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물품을 구매하는 하나의 창구로서 사용하겠다는 개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쿠팡이 뭐 지금 이제 와서 OTT를 해요, 쿠팡이 칠해요. 이거는 지금 그냥 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쿠팡은 예전부터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고서 썼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결국 쿠팡이라고 하는 거는 쿠팡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마켓을 확장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을 만든 건데 꼬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쇼핑 커머스를 꼬신 거죠. 그게 가장 큰 메인스트리이기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부가치 창출을 해서 결국은 내가 기존에 있었던 뭐 단순 쇼핑 시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의 한계점을 다른 분야까지 확장을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이익을 내겠다. 라는 시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쿠팡 이츠 보시면 뭐 저희가 있는 배달의 민족과 경쟁자잖아요. 배달의 민족도 생각을 못했겠죠. 왜 얘네가 뛰어들지? 아니죠. 소비자는 소비라는 게 물품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을 이용하다 보면 뭐 쿠팡 이츠 할인 받으세요. 이런 막 팝업 창 뜨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좀 들어가 보고. 너무 저도 요즘에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 결국 그거죠. 지금 이 정도의 판촉 행사를 세게 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쇼핑 커머스나 다른 유관 산업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더 이상 물리적 투자를 이제 엄청난 투자의 단계는 끝났다. 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매출만 어느 정도 일으키면 이 구조화에서는 이익이 많이 늘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당연히 신사업 영역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빠르게 판촉 행사를 통해서 점유를 늘릴 수 있는 거는 그런 형태의 사업 구조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쿠팡이 한때 어떤 라이더들을 정규직 고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로켓 배송면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되게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산재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산업의 본질이 다를 거다라고 각각 생각을 하셨다가 이렇게 딱 되니까 얘네가 이렇게 무서운 회사였어?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시죠. 쿠팡은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어. 이러다가 경쟁자들이 많이 밀린 거죠. 그러게요. 쿠팡도 뭐 그렇고 네이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 하나의 앱으로 그 안에서 쇼핑도 하고 뭐 금융도 일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 네이버 파이낸셜도 사실은 소상공인 대출이거든요.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은행원들한테 강의할 때 맨날 드린 얘기인데 가계대출에서 소상공인 대출 비중이 많이 줄어드는 거를 걱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네이버가 소상공인,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셀러들한테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신용대출을. 가장 큰 경쟁자는 사실은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은행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은행원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처음 듣는 개념이에요. 생소할 수 있겠다. 근데 그거는 딱 예전에 산업의 이제 세그먼트가 완벽하게 나눠졌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 세그먼트가 무너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모든 게 산업이 연관성이 높아지는 단계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로 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소비자들에게는 훨씬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도 이게 만약 그 파이낸셜 쪽 제가 예전에 보고 썼을 때 어떤 설명을 들었냐면 보통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만약 오프라인에서 기자님의 물품을 사시면 판매자한테 직접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돈이 들어가도 사실은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해서 일정 부분은 판매자한테 돈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물품을 이게 왜냐하면 제가 돈을 주는 시점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해서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전하려면 사실은 특정 계좌에 묶어놨다가 네. 그래서 계속 뜨죠. 구매약정 해주세요. 구매약정 떠주세요. 구매약정을 하면 돈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아니면 구매약정을 특정 기간 안 해도 이제 돈이 나중에는 지급되는 구조고요. 이게 가상의 계좌라고 해서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네. 신용카드 거래는 뭐 상관이 없죠. 어차피 그 지급 보증이나 이런 네. 거를 카드사가 하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아이폰을 10대 팔았던 사람이 뭐 1년에 갑자기 100대를 팔았어요. 1월 달에.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재고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돈이 네. 들어오는 시간하고의 격차가 있으니까. 근데 재고를 확보하려고 봤더니 돈이 없어요, 현금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은 대출을 받으러 가요. 근데 저희가 1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뭘 요구하냐면 가처분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해요. 원천소득을. 예를 들어. 네. 근데 그게 언제 건지 아세요? 작년 거예요. 그럼 작년이면 작년 1월 달에 아이폰 한 대 팔았는데 나 지금 100대치의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럼 대출의 한도가 훨씬 택도 적죠. 없죠. 네. 예. 그리고 대출도 안 해줘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근데 네이버는 그 안에서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 거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이 묶여 있을 뿐이지 확실한 신용 보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미래에셋 캐피탈인가 미래에셋 파이낸셜로 같이 했는데 네. 걔네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도 없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계좌를 통해서 그 판매자한테 네. 현금 흐름이 유입된다는 걸 알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리스크만큼이 저금리로 나가면서 1금융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대출을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더 크게 일으키죠. 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시면 예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이버 파이낸셜을 이용했던 판매자들이 매출도 더 늘어나고 그 저희가 얘기하는 그 부실률도 연체율도 별로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쿠팡도 쿠팡 파이낸셜이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쿠팡이 금융업도 뛰어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진짜 가능성 있는 얘기네요. 아니요, 법인은 조만간- 설립을 했고요. 네. 그 다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셀러들한테 이렇게 유치를 하고 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본금도 일단 좀 커야 되고 당연히 초기에 여기서 돈을 빌린 사람한테 베네핏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과거처럼 뭔가 돈을 써서 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쿠팡에 내가 풀필먼트도 이용하고 모두 이용하고 있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네. 아 이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 재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게 언론 보도나 이렇게 그분들의 불만은 쿠팡한테 주는 수수료가 많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쿠팡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당연히 수수료는 많이 내는 거죠. 따로따로 하면 그 수수료는 똑같거든요, 어차피. 갑자기 이커머스 시장이 몇 년 만에 이렇게 쿠팡이 뭐 하나 다 먹고 네이버가 뭐 하나 다 먹고 거의 뭐 승자 독식 구조로 완전히 네. 개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 점유율로 보면 15%, 17% 정도밖에 안 돼요, 쿠팡이. 그래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형마트 시장에서 거의 40, 50%가 이마트잖아요. 네.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예, 예. 아니, 멀었다기보다는 뭐 아직까지는 이게 뭐 다 먹었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조금 뭐한 거고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이 전체 침투율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50% 자체가 계속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없는 세대 계층이 있습니다. 그쵸. 네. 온라인도 저는 그 전 단계라고 봐요. 다만 구조적으로 지금 이게 아직까지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단정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온라인이 60대 이상의 사용 빈도수가 되게 낮아요. 왜냐면 그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리 이걸 알려주셔가지고 할머니 스타컴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할인 판매 받으세요 해봤자 이거 어플리케이션 구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네. 적어도 지금 온라인을 그러니까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저 같은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침투율이 50%라고 하는데 50%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정말 70에서 80%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사용하셨던 분들도 과연 오프라인 매장보다 비싸지면 선택을 하겠냐. 거기서 나눠지겠죠.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약간의 이런 현상 자체가 네. 발생하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 안에서의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못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바꾸고 개선을 해야 이제 마켓에서 정말 인정을 받을 텐데 네.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연이은 그 IPO의 실패, 그러니까 뭐 미루고 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치킨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뭐 상위업체는 점유를 하고 그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1위 사업자가 되면 가격이라든지 마켓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밀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출혈 경쟁 자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소비자 편익 시장으로 가는 거고 이거를 최후에 지배했던 분들은 이제 또 판매자 편익 시장 쪽으로 좀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두려운 소비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쿠팡이 다 먹으면 언젠가 가격을 세게 올리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으신 거죠.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유니버스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마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돈을 질러서 M&A를 한 이후에 적자가 크게 나서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롯데라든지 대다수의 업체들이 발을 뺐어요. 차라리 물류회사를 하나 인수하는 게 낫던 거죠. 안타깝게도 컬리나 이제 뭐 스타컴이나 뭐 11번가는 구조적 모델의 한계성도 있고